폭설로 뼈가 시릴 정도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엄마 불편하진 않으세요? 그래, 괜찮아. 그러나 아들의 표정은 다른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말인데 그러니? 그 순간 강씨 할머님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어제 들은 그 말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저희도 집 사정이 많이 어렵고, 아내도 많이 힘들어하고,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다른 곳에서 지내셨으면 좋겠어서요. 강씨 할머님은 예상은 했지만 막상 아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버거운 짐으로 여긴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알았다. 그렇게 할게. 어머님, 택시는 제가 불러드릴까요? 강씨 할머님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급하게 짐을 챙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강씨 할머님은 자신이 급하게 나오느라 양말조차 신지 못해 맨발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72세 강정희 할머님이십니다. 강씨 할머님은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평생을 욕심 없이 살아오신 분입니다. 도시의 화려함이나 편리함보다는 고요한 산골 생활이 더 마음에 맞았던 강씨 할머님은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이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울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절로 피곤해지지. 여기가 좋아. 공기도 맑고 바람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강씨 할머님은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봄이면 산나물을 뜯고 여름이면 텃밭을 가꾸며 겨울이면 남편과 둘이 김장을 담그는 일상이 강씨 할머님에겐 남편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강씨 할머님은 이곳 강원도의 자연 속에서 홀로 지내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강씨 할머니는 자식과는 큰 갈등 없이 지내왔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멀어져 가는 것을 강씨 할머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특히 아들의 결혼 때가 생각나면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당시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해 애태우던 아들을 위해 강씨 할머님은 평생 모아둔 돈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지만 새 신혼살림을 꾸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약속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방문이 두 달에 한 번으로 다시 분기에 한 번으로 줄어들더니 이제는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살기도 바빠서 그렇겠지. 뭐 어쩌겠어. 강씨 할머님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원도에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폭설은 마을의 풍경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이 순식간에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거대한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전봇대까지 넘어뜨렸고
마을의 전기마저 끊겨버렸습니다. 난방도 조명도 물을 끓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처음에는 담담히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자. 는 마음으로 이틀을 견뎌냈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한파 속에서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진짜 나이를 먹었나 보다.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는 거뜬히 버텼을 텐데. 강씨 할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아들의 번호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잘 살아왔다 해도 이번만큼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강씨 할머님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건 것은 폭설이 내린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미안한데 엄마 좀 도와줘. 이틀째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방안이 꽁꽁 얼어버려서 이불을 덮어도 춥고 수도관도 얼어서 물도 안 나오니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 매서운 추위에 강씨 할머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제가 아내랑 먼저 상의하고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강씨 할머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그래, 그렇게 하렴. 내가 좀 더 기다려 볼게. 하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기다렸지만 2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온 대답은 씁쓸했습니다. 엄마. 우선은 집에서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희도 갑작스러워서.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직접 집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강씨 할머님은 그저 묵묵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한켠에 놓인 양초에 의지한 채 칠흑 같은 어둠과 한기 속에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는 얼마 남지 않았기에 수시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전원을 꺼두었습니다. 민수가 분명 연락할 거야.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보낸 다음 날 오후 드디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기. 일단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 고맙다. 내가 버스라도 타고. 하. 아니에요. 그냥 제가 데리러 갈게요. 이 눈에 엄마 혼자 오시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병원비만 더 나와요. 그리고 아들은 3시간 후에야 도착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강씨 할머님은 작은 가방 하나에 꼭 필요한 짐만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상비약 그리고 남편과 찍은 낡은 사진 1장. 더 이상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이 녹으면 바로 돌아와야지. 현관문을 열자 아들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예전이라면 엄마 하고 달려와 안아주던 아들이었는데 이번엔 한 걸음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 말입니다. 엄마, 짐은 이게 다예요? 응, 이것만 있으면 돼. 내가 오래 있을 것도 아닌데 뭘. 강씨 할머님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들의 어색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표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는 거의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바쁘게 일하던 시절, 홀로 아들을 키우며 보낸 시간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면 아들은 늘 엄마, 손 시려 라며 달려와 그녀의 품에 손을 녹이곤 했었죠. 강씨 할머님은 고개를 돌려 조수석에서 앉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옆자리에 앉아 있는 아들은 어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아들과 남처럼 되어버린 걸까? 강씨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혜진이가 날 반갑지 않아 할 텐데. 강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신혼집을 사줄 때만 해도 친정엄마처럼 모시겠다 던 며느리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강씨 할머니와 마주할 때면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어졌었죠. 예상대로였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현관문을 열어주면서부터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한마디 건네고는 차가운 시선으로 강씨 할머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짐을 들어줄 생각은커녕 한 발 물러서서 서 있기만 했습니다. 혜진아, 갑자기 이렇게 와서 미안해. 마을 전기만 고쳐지면 바로 집으로 갈게. 아, 네, 며느리의 짧은 대답이 현관을 울렸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아들의 눈치를 살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신혼집 계약날, 혜진이가 어머님, 우리 집은 어머님의 집이니까 언제든 오세요. 라고 했던 말이 허공에서 메아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내어준 방은 집에서 가장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 달린 이 방은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이었는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 틈으로는 바람이 쌩쌩 들어왔고 방 구석에는 쓰지 않는 운동기구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이 좁아서 이 방밖에 없어요. 창고로 쓰던 건데 어쩔 수 없네요. 짐은 저쪽 구석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미안함보다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이것도 감지덕지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뭐 호강하러 온 것도 아닌데. 잠깐 있다 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강씨 할머님은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가슴 한켠이 시려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씨 할머니는 이 집의 주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신혼집을 마련해 줄 때만 해도 이런 대접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의 합가는 생각 이상으로 더욱 불편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가실 때 물 조금만 써주세요. 요즘 수도세가 장난 아니라서요. 물 한 방울이 곧 돈이에요. 며느리는 마치 돈을 물 쓰듯 하는 사람을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화장실에서 나올 때마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크진 않았는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TV요? 저희 있을 때만 보시면 안 될까요? 전기세도 나가고. 어머님은 평소에도 TV 많이 안 보시잖아요? 이제는 지루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TV도 마음대로 틀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창밖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사사건건 강씨 할머니에게 트집을 잡았고 그때마다 강씨 할머님의 마음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씨 할머님은 방의 냉기가 유독 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도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강씨 할머니 방은 마치 냉동실 같았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방문을 살짝 열어 거실을 확인해 보니 거실은 포근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TV 앞에 앉아 있는 며느리는 얇은 실내복 차림이었고 아들은 반팔을 입고 있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강씨 할머니가 잠에 들려고 할 때마다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불을 두 겹, 세 겹으로 두툼하게 덮고 있어도 온몸의 뼈가 저릴 정도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은 조금 덜 춥겠지. 하는 희망으로 이불을 끌어당겼지만 방은 마치 냉동고처럼 차가웠습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견디다 못한 강씨 할머님은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아, 우리 방이 좀 추운 것 같은데? 혹시 보일러가? 어머님, 요즘 난방비가 너무 비싸서 저희도 아끼고 있어요. 저희 방도 다 추워요. 어머님 방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불 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며느리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강씨 할머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을 나섰을 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내가 일부러 시어머니 방 난방을 끊어놨다니까? 지가 안 나가고 배기겠어? 근데 어머님이 독해서 걱정이야. 하긴 이 추위에 누가 버텨? 알아서 나가시겠지. 며느리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뭐? 너무하다고? 아니, 이게 얼마나 좋은 수야. 폭설에 전기 끊겼단 핑계로 들어와서는 은근슬쩍 눌러 앉으려는 게 뻔히 보이잖아.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더니 며느리는 더 도끼 어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것만 아니야. 너도 알잖아. 예전에 우리 신혼집 사준 것도 다 계산해서 그러신 것 같아. 나중에 늙고 병들면 우리한테 빌붙으려고. 여우가 따로 없으셔. 어휴, 내가 왜 이런 꼴을 봐야 하는지 진짜.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씨 할머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의 장래를 걱정해서 새 살림을 편하게 꾸리라고 전 재산을 들여 사준 집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진심마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화장실 앞에 서 있던 강씨 할머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차가운 벽을 더듬으며 겨우 방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방 안의 한기보다 가슴 속 서린 한기가 더 아팠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방으로 돌아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겨우 참으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을 민수에게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떠나야 할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의 독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시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평생 모은 돈을 다 준 건가? 이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묻어두고 참아야 할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며 강씨 할머님 앞에 섰습니다. 엄마 불편하진 않으세요?
강씨 할머님은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그러나 아들의 표정은 다른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말인데 그러니? 강씨 할머님은 마음을 다잡으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강씨 할머님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자신의 아들만큼은 어제 들은 그 말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저희도 집 사정이 많이 어렵고 아내도 많이 힘들어하고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다른 곳에서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어서요. 강씨 할머님은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아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 밤 며느리의 말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들도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전 재산을 들여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그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버거운 짐으로 여긴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강씨 할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할게. 정작 그 말이 나오자 아들은 마치 자신이 도리를 다한 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호텔 방을 하나 알아봤어요. 엄마가 거기서 편히 쉬시다가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을 끊었습니다. 이 양반이 호텔은 무슨... 어머님, 요즘 모텔도 아주 깔끔하고 좋아요. 역 근처에 괜찮은 모텔 있더라고요. 거기서 며칠 쉬시기에 딱일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강씨 할머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더 이상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 모두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빨리 내보낼 핑계만 대고 있었습니다. 짐을 꾸린 강씨 할머님이 현관으로 나서자 며느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역 근처 모텔 예약해 둘게요. 택시는 제가 불러드릴까요? 강씨 할머님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급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필수품만을 작은 가방에 쑤셔 담았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도 잊지 않고 넣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불렀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인 걱정일 뿐이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엄마를 위해서라는 아들의 허울 좋은 변명으로 포장된 가식이 강씨 할머니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도 붙잡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체면을 차리기 위한 말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강씨 할머님은 자신이 급하게 나오느라 양말조차 신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맨발에 구두를 구겨 신은 채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발목을 스치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추위보다 아들의 차가운 마음이 더 싫었습니다. 눈길을 걷는 강씨 할머님의 발끝은 얼어붙을 듯 시렸지만 더 이상 돌아갈 곳도 돌아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강씨 할머니의 무거운 가방을 든 손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고 눈발은 점점 더 거세져 시야마저 흐려졌습니다.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춰서자 강씨 할머님은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은 한때 자신이 전 재산을 들여 마련해준 아들과 며느리의 신혼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처절하게 내쫓겨진 가슴 아픈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사준 집인데 내가 들어가질 못하네. 모텔방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강씨 할머님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몸을 웅크렸지만 그 서글픔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강씨 할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려 했지만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들 내외에 신혼집을 마련해줄 당시 아들이 했던 말이었죠. 아, 엄마, 그냥 제 명의로 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살 집인데. 라고 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한 번에 물려줬다가 나중에 힘들어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강씨 할머니는 마음을 굳게 먹고 거절했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못 믿어서가 아니야.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어차피 내 엄마 돌아가시면 다 너희 거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 강씨 할머니는 아들 내외에게 집을 사줄 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자신의 명의로 해두었던 것입니다. 강씨 할머님은 그 사실을 이제야 떠올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맞아, 그 집은 아직도 내 명이야. 수년 전의 일인지라 강씨 할머니조차 그 집이 자신이 마련해 준 것이라는 사실만 기억할 뿐 등기부 명의는 자신의 것임을 까맣게 잊고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강씨 할머님도 아들과 며느리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저 웃어넘겼던 그 말이 이제는 마치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강씨 할머님의 마음은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 이제는 달라져야지. 강씨 할머님은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순하고 착한 어머니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지른 배신의 대가를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톡톡히 치르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강씨 할머님은 등기소를 찾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쫓겨나듯 나온 그 집 떨리는 마음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쳐보는 순간 강씨 할머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유주란에 선명하게 적힌 김정희라고 할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그렇게 졸랐었지. 안 해주길 천만다행이었어.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모든 서러움이 분노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의 방난방을 끊어가며 자신을 내쫓으려 했던 일. 아들이 오갈 데 없는 자신을 모텔로 내보내던 일.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제 명이네요.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적으로 이 집은 분명히 할머님의 소유입니다. 정당한 임대차 계약도 없는 상황이고요. 강씨 할머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명도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법원에 판결이 나오면 그들은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강씨 할머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는 제가 제 집을 되찾아야겠어요. 제 아들이 저를 내쫓았으니 이제는 저도 아들 며느리를 내쫓으려고요. 며칠 후 아들 내외에게 법원의 명도 소송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려니 했던 아들은 봉투를 뜯어보고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본 거주지의 법적 소유주는 강정희 씨이며 현재 거주자는 명도 퇴거해야 함. 여보, 이게 무슨... 며느리는 남편 손에서 통지서를 낚아채듯 읽어내려갔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갈수록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방난방을 끊어가며 시어머니를 내쫓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는 잊고 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천대하고 내쫓았던 시어머니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것을. 아들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저희 보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집에서 나가달라는 게 그렇게 이상하니? 강씨 할머님의 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땐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저희도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내 어미를 방난방을 끊어가면서까지 내쫓으려 했던 거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다. 너희가 날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하니? 내가 전화해서 그랬잖니 노친네가 폭설을 핑계로 빌붙어서 이제 우리 집에 눌러앉을 모양이라고. 얼른 쫓아내야겠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죠. 며느리가 수화기를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저희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집에서 나를 내쫓을 땐 그렇게 당당하더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니?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내 집이야. 나가. 통화가 끝난 후 강씨 할머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날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발이 전혀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달 후 아들 내외는 짐을 싸야 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삿짐 센터에 트럭이 도착하고 아들 내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참담했습니다. 한때 시어머니를 내쫓으며 보였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지만 강씨 할머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현관문을 닫기 직전 아들이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가렴. 나는 더 할 말 없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현관에 울렸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난방을 껐던 그 차가웠던 방으로 가서 보일러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방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며칠 뒤 강원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폭설은 그쳤지만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산자락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전기가 끊겼던 며칠 동안 집 안 전체가 냉장고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방 안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강씨 할머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꾸었던 공간, 오랫동안 정이 들었던 이 집이었지만 이번 폭설 사건은 그녀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인적 드문 시골에서 지내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을 말이죠. 이대로 있다가는 또 다시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할지도 몰라. 그 후 강씨 할머니는 아들의 서울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자마자 매수자가 나타났고 생각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보다 가격이 2배 이상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집을 판 돈으로 강씨 할머님은 경기도 근교의 작은 빌라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처럼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깔끔한 빌라를 발견했습니다. 2층짜리 빌라는 채광이 좋았고 엘리베이터도 있어 노인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한 첫날, 창문을 열자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 창밖으로 보이는 조용한 동네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해볼까?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지. 빌라를 정리하면서 강씨 할머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그날, 자신이 겪었던 그 절박한 심정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자신처럼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워 자식에게 매달렸다가 상처받는 노인들. 난방비가 없어 추운 겨울을 홀로 떨며 보내는 노인들.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나처럼 외롭고 힘든 노인들에게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도 몸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씨 할머님은 지금 사는 빌라를 매입하고 남은 전 재산을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결심을 하기까지 강씨 할머님은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아무래도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난방도 끄는 채 자신을 내쫓으려 했던 며느리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 막지 않았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돈을 자식한테 남겨봤자 나중에 또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마침내 강씨 할머님은 지역 복지재단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심이 갔습니다. 폭설이 내릴 때 도움의 손길이 없어 고립되는 노인들. 난방비가 없어 추운 겨울을 떨며 보내는 노인들을 위해 이 돈이 쓰였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전 재산을 다 기부하신다고요? 아들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니? 강씨 할머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손주도 태어날 거고, 저희는 집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님을 그렇게 홀대하고 방 난방도 끄고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제가 너무 끔찍한 짓을 한 거예요. 밤마다 죄책감에 잠도 못 이뤄요. 아들도 며느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전 재산 기부만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살게요. 저희 말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강씨 할머님은 무릎 꿇고 우는 아들 내외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강씨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는 마치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맨발로 쫓겨나듯 아들 집을 나왔던 기억이 떠올라 그 말을 쉽사리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마음 깊이 깨닫고 있는 걸까? 아니면 돈이 아까워 잠시 반성하는 청년기하는 걸까? 그들의 말과 행동이 진심이어도 뼛속 깊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일어나렴. 이제 와서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 내 돈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일 거야. 며칠 후 강씨 할머님은 복지재단을 찾았습니다. 기부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재단 직원이 서류를 내밀자 잠시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처럼 말입니다. 문득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날들, 결혼할 때 기뻐하던 모습.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을 내보내며 했던 마지막 인사.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순간에 미운 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강씨 할머님은 펜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자식이 잘못했다고 빌 때는 매몰차게 돌아섰지만 막상 이렇게 앉아 있으니 지난 세월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 잘못한 건 아들 내외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걸까요? 펜을 쥔 강씨 할머님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참 기분 이상하네. 평생을 자식 잘 되라고 모은 돈인데. 창밖으로는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아들 며느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결심했던 대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부를 해야 할까요? 염치 없지만 이 고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